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엔 절대 그렇게 못 보실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닿는 별빛 중 일부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출발한 빛이고, 우리가 별자리라 부르는 그 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만 년 전 동굴벽에 별을 새기던 인류부터 오늘날 18억 개의 별을 측정하는 우주망원경까지, 인간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하늘을 읽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3만 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만 2천 년 전 프랑스 남부 쇼베 동굴벽에 누군가가 황소 그림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그림 위에는 점들이 무리지어 찍혀 있었습니다. 고고 천문학자들은 그 점들의 배열이 오늘날 우리가 황소자리라 부르는 별무리, 그 중에서도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이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생존이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새벽 하늘에 처음 떠오르는 시기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강이 범람하기 전에 대피해야 할 때, 철새가 돌아오는 시기를 예측해야 할 때, 밤하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거대한 달력이었습니다. 문자도 시계도 달력도 없던 시절에 인류가 선택한 기록 매체는 하늘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은 밤하늘을 본격적으로 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경로, 즉 황도를 따라 하늘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황도 12궁의 기원입니다. 당시 수메르 사제 겸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체의 이동을 기록하며 별들이 단순히 빛나는 점이 아니라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미 그 시절에 천문 관측은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별자리는 신화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최고의 사냥꾼이었고,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다의 여신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다 하늘에 박혀 영원히 돌게 된 에티오피아의 왕비였습니다. 이 신화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와 특징을 기억하게 해주는 일종의 암기법이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기억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인물이 기원 후 15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알마게스트는 총 13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천문학 총서로 당시까지 알려진 1022개의 별을 48개의 별자리로 정리하고 각각의 위치를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1400년 동안 천문학의 표준 교과서로 군림했습니다. 유럽, 이슬람 세계, 중앙아시아를 막론하고 하늘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마게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아랍어로 가장 위대한 것을 뜻하는 알마지스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원전을 아랍 학자들이 번역하고 보존하면서 붙인 이름인데, 이는 당시 이슬람 황금기 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연구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9세기 바그다드의 지혜의 전당에서는 수십 명의 학자들이 이 책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달며 밤하늘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별자리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농부에게는 파종 시기를 알려주는 실용적 도구였고, 선원에게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었으며, 신화 속 인물들을 하늘에 새겨 넣은 이야기꾼들에게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살아있는 책이었습니다. 인류는 밤하늘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문명을 일궈나갔습니다. 그 오랜 시선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가 밤하늘에서 마주치는 별자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30년 벨기에의 천문학자 외젠 델포르트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제천문연맹, 줄여서 IAU로부터 밤하늘 전체를 공식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맡은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88개 별자리 체계입니다. 수천 년간 문화마다 제각각이었던 하늘이
처음으로 하나의 기준 아래 통일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별자리란 단순히 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별자리는 하늘의 구역 그 자체입니다. 마치 지구의 국가들이 국경선으로 나뉘듯 천구 전체가 88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어떤 천체든 반드시 이 88개 구역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특정 별이 어느 별자리에 속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별이 해당 구역 안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88개 별자리의 크기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가장 넓은 별자리는 바다뱀자리로 천구 전체 면적의 약 3.16%를 차지하며 남북으로 무려 102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가장 작은 별자리는 남십자자리로 전체 천구의 0.17%에 불과합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구역의 크기는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IAU가 1922년 공식 출범한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이 별자리 표준화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마다, 심지어 천문학자마다 별자리의 경계가 달랐습니다. 같은 별이 어떤 지도에서는 페르세우스 자리에, 다른 지도에서는 마차부 자리에 속하는 혼란이 빈번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가 활발해지던 시대에 이런 혼란은 심각한 소통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하늘에도 국제 표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황도 12궁은 그 88개 가운데 태양의 연간 이동 경로, 즉 황도와 겹치는 별자리들을 가리킵니다. 태양은 1년 동안 황도를 따라 이동하며 차례로 12개 별자리 구역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황도가 13번째 별자리인 뱀주인 자리도 지나갑니다. 태양이 뱀주인 자리를 통과하는 기간은 약 18일로 전갈자리를 통과하는 7일보다 훨씬 깁니다. 그럼에도 점성술적 전통을 이어받아 12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대 천문학이 아닌 문화적 관성의 힘입니다. 별자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천구 좌표계입니다. 지구에서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표현하듯 천구 위의 천체 위치는 적위와 적경으로 표현합니다. 적위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 방향의 각도를 나타내고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동쪽 방향의 각거리를 시간 단위로 표현합니다. 이 좌표계 덕분에 전 세계 어느 천문대에서든 동일한 수치로 같은 천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88개 별자리 체계는 낭만적인 신화의 산물이 아니라 치밀한 국제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수천 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하늘을 읽어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합의한 순간 밤하늘은 비로소 전 지구적 공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마추어 천문가가 망원경으로 포착한 새로운 소행성의 위치를 보고할 때도 우주망원경이 관측 자료를 정리할 때도 모두 이 88개 구역이라는 공통의 주소 체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별자리를 고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리온 자리를 꼽습니다. 겨울철 남쪽 하늘에 우뚝 선 이 별자리는 허리띠를 이루는 새별 민타카, 알릴람, 알리타크가 거의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며 관측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새별이 실제로 나란히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타카는 지구에서 약 900광년, 알릴람은 약 1340광년, 알리타크는 약 8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직선 위에 있어 보이지만 실제 거리 차이는 500광년 이상 납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별은 왼쪽 어깨에 자리한 베텔게우스입니다. 지름이 태양의 약 700배에 달하는 적색 초거성으로 만약 태양 자리에 베텔게우스를 갖다 놓는다면 목성 궤도까지 집어삼킬 크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베텔게우스가 현재 수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별이라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향후 10만 년 이내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면 보름달에 버금가는 밝기로 낮에도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갑자기 40% 이상 어두워지면서 전 세계 천문학계가 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별 표면에서 방출된 가스와 먼지구름이 빛을 가린 현상으로 밝혀졌지만
베텔게우스가 그만큼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 아래, 맨눈으로는 흐릿한 점처럼 보이는 곳에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344광년 떨어진 이 성운은 지름이 약 24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현재도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우주의 산부인과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오리온 대성운 사진에는 수백 개의 원시별과 그 주변에 형성되는 원시, 행성계 원반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 역시 이런 성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북쪽 하늘로 시선을 돌리면 알파벳 W 형태로 빛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은하의 은하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산계성단과 성운이 밀집해 있어 쌍안경 하나만 있어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1572년 이 별자리 안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낮에도 보일 만큼 밝게 빛났는데 당시 26세였던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이를 면밀히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정면으로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가을철 밤하늘의 길잡이는 페가수스 자리의 대사각형입니다. 알페라츠, 마르카브, 셰아트, 알게니브 네 별이 이루는 이 거대한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약 15도에 달해 주먹을 쥐고 팔을 뻗었을 때 주먹 너비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가을철 은하수가 옅어지는 시기에 이 대사각형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를 차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각형 북동쪽 꼭지점 알페라치에서 시작해 별을 2번 건너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에 닿습니다. 지구에서 약 254만 광년 떨어진 이 은하는 우리 눈에 닿기까지 254만 년이 걸린 빛을 지금 이 순간 보내오고 있습니다. 별은 그냥 반짝이는 점이 아닙니다.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반복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별은 수명을 다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폭발로 흩어진 물질은 다시 성운을 이루고 그 성운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탄생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도 수십억 년 전 어딘가의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기원을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와 리겔은 하늘에서 나란히 빛나지만 실제로는 베텔게우스가 약 700광년, 리겔이 약 86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별 사이의 실제 거리는 약 160광년으로 서울과 부산을 같은 사진에 담았다고 해서 두 도시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별자리는 우주의 실제 구조가 아니라 지구라는 특정 시점에서 바라본 2차원 투영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들이 수평선 위에서 나란히 보이는 것처럼 별자리는 깊이를 지운 하늘의 평면 지도입니다. 여기서 광년이라는 단위를 제대로 실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1초에 약 29만 9,792km를 이동합니다. 지구를 초당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거리가 1광년,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텔게우스의 빛은 700년 전에 출발한 것이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은 254만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베텔게우스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닿고 있습니다. 밤하늘은 현재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시간의 단측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별자리의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별들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고유운동이라 부릅니다. 북두칠성을 이루는 7별 중 5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양 끝의 2별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약 10만 년 후 북두칠성은 지금의 국자 모양을 완전히 잃고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별자리의 윤곽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찰나의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한편 동양의 하늘 읽기 방식은 서양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동양 천문학은 하늘을 3원 28수 체계로 구획했습니다. 3원은 하늘의 중심부를 세 구역으로 나눈 것이고 28수는 달이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황도, 주변을 28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서양이 신화 속 인물을 하늘에 새겼다면 동양은 황제의 궁궐과 관청, 군대와 시장을 하늘에 투영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는 영웅 서사를 그렸고 하나는 왕조의 질서를 그렸습니다. 두 문명이 얼마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밤하늘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대 천문학에서 별자리는 여전히 유용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별자리를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행정구역으로 활용합니다. 새로 발견된 소행성, 외계 행성, 감마선 폭발체의 위치를 보고할 때 여전히 몇 번째 별자리 구역 안에 위치한다는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은 2022년까지 약 18억 개의 별의 위치와 고유 운동을 측정했는데 이 방대한 데이터도 88개의 별자리 좌표 체계 위에서 정리됩니다. 수천 년 전 농부가 씨 뿌릴 때를 알기 위해 올려다보던 그 하늘의 구획이 오늘날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우주망원경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전 동굴벽에 별 무리를 새기는 것으로 시작해 신화를 입히고 수치로 기록하고 국제 표준으로 합의하고 마침내 우주 탐사의 좌표 언어로 발전시켰습니다. 별자리는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대하고 낯선 우주 앞에서 인간이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당신은 3만 년의 시선이 쌓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